주택자산은 과연 롱텀에서 어떤 자산군인가? 앞선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주택자산은 직접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그런 투자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레버리지 비율 굉장히 높고요.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그 와중에 부동산이 혹시나 하락한다면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산 운용가들이 간접 투자를 권하죠. 리츠와 같은 간접 투자를 좀 권하는데 여기서 주택 자산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위험 자산군이고 장기적으로 뭐 다들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려가는 순간 그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골로 갑니다. 오늘 녹음을 진행하는 1월 14일, 22년 1월 14일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또 올랐죠. 네. 아마 이제 영끌을 해서 집을 사신 분들, 그러니까 약간 주택 가격에 비해서 대부분이 대출이신 분들이 곡소리가 날 거예요. 이미 내시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자, 여기 레버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택 자산의 직접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레버리지 비율, 즉 부채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은 분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이 레버리지예요. 우리의 학자금, 부모님이 뭐 내주셨을 수도 있고 알바를 통해서 냈을 수도 있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대부분 다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뭐 학사학위를 딴다고 수익이 오나요? 안 오죠. 안 오죠. 우리의 젊은 시절에 투입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뭔가를 끌어쓰는 거죠. 학사학위를 따면 당장의 소득은 없지만 체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거든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땡겨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금융의 레버리지는 어떨 때 써야 되는 거냐면 수익의 잠재성을 확대할 수 있을 때 이때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지금 보유한 자원을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가능성을 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건데 롱텀에서는 사실 더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한번 보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대출을 땡겨서 뭔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 뭔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 원금 한번 날아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금의 손실을 볼 확률 자체는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1억으로 투자를 하나 자기 자본 5천만 원에 5천만 원을 빌려서 투자를 하나 사실 원금의 손실을 볼 확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네. 물론 높아질 수 있죠. 내 1억이 모두 자기 자본일 때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나도 내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레버리지를 땡기면 마이너스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금을 2배 이상 만들어줄 확률은 20%포인트가 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으로 원금을 2배 만들려면 2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5천만 원이 있고 5천만 원을 땡겨서 1억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내 원금이었던 5천만 원을 2배로 만드는 1억을 버는 순간은 1억 5천만 원이 됐을 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2배로 만들 확률은 20%가 증가해요. 어떻게 보면 지렛대의 원리 같은 거예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드라마틱하게 원금을 늘릴 수 있는 확률은 확 늘어나는데 원금의 손실을 볼 확률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끌한다 이거죠? 영끌까지는 아니고요. 자기 자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만 봐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뭔가 위험자산,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얘기한 것처럼 원금 손실 볼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아까랑 똑같아요. 원금을 손실 볼 가능성은 조금 올라가지만 손실을 봤을 때의 손실 규모는 확 커집니다. 마이너스 6천만 원이 났다. 1억이 있던 사람은 마이너스 6천 분밖에 안 잃는 거지만 우선 5천만 원이 대출이었던 분은 원금 다 잃었죠. 그쵸. 거기다 마이너스로 1,000만 원 메꿔줘야 되죠. 거기에 이자도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손실 볼 확률은 별로 안 높아지지만 손실이 났을 때의 규모는 커질 수 있다. 아까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2030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고 있다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만약 그 두 명이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부부가 그렇게 잘못된 투자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본을 넘지 않는 선에서인 거고요. 그렇죠. 자기 자본을 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넘더라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200인데
한 달 이자가 180이다.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런 게 아니라면 어릴 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투자론적 관점에서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자산을 배분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은 인적 자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주식,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선 채권, 현금, 예금 다 위험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아무것도 해지해주지 않아요. 주식,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오래 들고 있으면 이득이에요. 오래 들고 있으면 심지어 마이너스가 안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잘못 잡으면 최악의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꼭 오래 들고만 있는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공간 분산과 시간 분산을 잘 적절히 혼합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권장하진 않지만 하고자 한다면 레버리지로 이 자산 증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을 때 쓰는 게 좋다.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들을 배분하는데 어떤 방법이 좀 유효할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대규모 기금들, 그러니까 돈을 막 굴리는 기금들, 국민연금 이런 데 있죠. 이 기금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약간 뭐 국민연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대학교 기금들 있죠. 네. 한국은 대학교가 기금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부분 입학금으로 돌아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돌아가죠. 네. 입학금은 약간 입장료 같은 거고, 이 기금들의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뭐 주식이니 채권이니 뭐 이런 부동산이니 이런 전통적인 자산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자산군을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건 다 전통적인 기본적인 자산군이고, 그러면 어떤 게 비전통적인 자산군인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안느님 계셨으면 또 가상화폐 코인은 없어요. 코인 없습니다. 하지만 얘기한 것처럼 코인이 자산군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건 투자론적에서 굉장히 논문거리라고 해요. 네네. 네. 자, 예시를 살펴볼 학교는 예일대학교입니다. 예일대학교 기금의 연차 보고서를 보면, 자, 주식 비중이 미국 주식이겠죠? 1985년에 61.6%였어요. 2020년에 몇 %일까요? 다들 대박 났다고 했거든요, 미국장. 50%? 좀 줄었으려나? 2.3%. 에? 주식이요? 주식이. 60에서 2.3%였다고요? 2.3%. 참고로 예일대 기금은 모든 투자 운용사들이 선망하는 최강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자, 주식 비중이 61.6%에서 2.3%로 내려옵니다. 네. 해외 주식과 채권도 계속해서 비중을 조절하고요. 2016년쯤에는 채권과 현금을 하나로 합쳐서 그냥 유동성 자산 이렇게 합쳐요. 비슷한 거죠. 롱텀 네. 관점에서는 두 개가 구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최근 5년간은 어디다 투자를 했냐. 다들 선망하는 대상이라고 하는데 천연자원, 그리고 부동산, 이런 실물 자산 비중이 높아졌고 사모 주식이나 절대 수익 이런 거의 비중도 높아집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뭐 사모 주식이 뭐고 절대 수익은 또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들렸어요 혹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자산군에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자산군을 어떻게 발굴해서 수익을 끌어내느냐가 롱텀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비트코인도 많은 분들은 일확천금을 위해서 뛰어들었겠지만 투자 운용사들은 새로운 자산군인가?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절대 수익이라는 거는 좀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좀 수익을 보장해주지만 위험 자산군에 속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알지 못하는 자산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런 자산군들은 발굴하는 겁니다. 그게 파생 상품일 수도 있고 실물 자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물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뭐 금융시장에 등장했다 어쩌고 하지만 대부분 선물 상품이죠. 현물 상품이 아니고. 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리밸런싱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기금들이 이렇게 돈을 운영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그 기금 운용을 잘하지라고 들여다보면 리밸런싱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딱 이제 배운 거 있습니다. 30살이니까 주식 비중을 한 60% 가져가고, 그래, 채권, 예금 같은 안전자산, 이거 안전자산이 아니었지. 우선 인적자본, 나 자신을 안전자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다 생각하고 40%를 나로 채웠습니다. 네. 그리고 좀 현금 유동성 자산 좀 가지고 있고 예금에 좀 넣어서 인플레이션 해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식이 대박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주식 비중이 확 늘어나겠죠. 그쵸. 주식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2배가 났다.
와, 내가 주식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넣었는데 1억이 됐다. 그럼 주식 비중이 한 80%, 90% 이렇게 막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주식에 더 넣고 싶을 텐데 그게 리밸런싱이 아니에요. 리밸런싱은 주식 가격이 올라서 주식 비중이 너무 과도해졌으면 주식을 매각하는 겁니다. 그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내가 부동산으로 대박이 났으면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더 늘려요. 왜냐면 짭짤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주식 뭐 백날 해봤자 안 되지만 주식으로 뭐 내가 10년 한 것보다 뭐 부동산 1년 한 게 낫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동산의 자산을 늘려서 포트폴리오가 박살나기 시작해요. 이게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파는 게 더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주식이 박살이 났어. 주식 비중이 나 60%로 책정을 해놨는데 30%가 됐어. 그랬을 때 리밸런싱이라는 건 30%를 다시 넣어서 그쵸. 60%를 만드는 게 리밸런싱입니다. 주식이 개박살이 났는데 내가 거기다 돈을 다시 넣어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6대 4를 채우는 게 리밸런싱이에요. 이제 떨어졌을 때 매수 타이밍이 다시 왔다라고 생각하고 넣을 만한 멘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쵸. 근데 하지만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감정적인 선과 완전 반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다 알죠.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여기 듣고 계신 분 중에 주식 투자 좀 해봤던 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공간 분산이니 시간 분산이니 레버리지니 엄청 떠들었죠. 그래 했지만 주식이 한번 대박 나죠? 이 이론이 싹 까먹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식이 대박 나고 막 S&P가 막 최고점을 돌파하면 주식을 막 사요. 주식 비중이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왜 만들었냐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는 건 어느 자산이 비대해지면 그 비중을 줄여주는 거고요. 어느 자산이 줄어들면 그 비중을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 배분, 특히 이 비중을 유지하는 건 정말 아트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약간 머리와 반대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잘 나가는 기금들은 이 리밸런싱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요.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요. 주식이 너무 비대해져서 내 포트폴리오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주식을 좀 매각하고 떨어진 다른 자산군, 그게 뭐 전통적인 자산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비중을 다시 복구시키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요. 예일대는 주식으로 얼마나 번 거예요? 비중을 거의 없앴죠. 그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자산군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은 몇 개의 자산군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산군 중에 잘 된 게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주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코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딴 거 다 해봤지만 예적금이 최고더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으로 쏠려 있지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포트폴리오의 배율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은데 리밸런싱은 좀 잘 나가는 기금들은 일주일 단위로 체크한대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최적이다라고 딱 나왔으면 일주일마다 주식 오르면 매각하고 부동산 빠지면 더 사고 뭐 절대 수익이 빠지면 더 사고 펀드 줄어들면 더 사고 현금 줄어들면 현금 늘리고 이러면서 계속 그 비중을 맞추려고 한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자산군에 어느 비중을 둘 것이냐는 계속 계획이 바뀌는 거죠. 정말 아트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심장이 단단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산 배분은 포트폴리오의 비중대로 운용을 하면서 새로운 자산군을 계속 발굴하면서 그 와중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비중을 유지하는 건데 이 자산 배분을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책에서는 첫 번째, 분산. 그러니까 리스크죠. 불확실성. 두 번째가 적극적인 위험 자산의 운용.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전체 수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에서 위험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리밸런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주식으로 대박난 분들 중에 주식으로 쫄딱 망한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은 매우 중요하고요. 자, 이러한 자산 배분과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미들 단계, 사실 지금 미들 단계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미들 단계에서의 우리는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인적 자본을 네. 금융자산으로 적극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허리가 빠지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8시간을 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죠. 영화는 2시간만 봐도 허리가 아픈데 그니까 사무실에서 8시간을 앉아서 적극적으로 금융자산으로 바꾸고 있고요. 네. 이 30년이라는 세월 혹은 40년이라는 미들 시간을 어떻게든 잘 운용을 해서
제가 인적자본을 금융자산으로 바꾼 것처럼 그 금융자산도 좀 더 증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만들어 놓은 그 자산들이 어디에서 큰 무기가 되어주냐? 바로 은퇴 시점입니다. 은퇴부터가 진정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사실 미들기에 왜 어릴 때 위험자산을 굴려도 되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소득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퇴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자, 은퇴 이후에 맞이해야 되는 리스크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나 있나? 자, 은퇴 이후를 맞이하는 리스크.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가 좀 웃긴 말인데 장수 리스크.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리스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라고 하는데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뭐 미들기에도 뭐 중요하죠. 하지만 은퇴 시기엔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미들기에는 한창 내가 일을 할 때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 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지만 은퇴 이후에 내가 소비만 하는 삶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진다. 와, 최악이죠. 최악이죠. 사실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젊을 때 돈을 버는 시기에는 사실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물자재 값이 오르면 식자재 값이 오르면 메뉴의 가격을 올리시잖아요. 그쵸? 이게 다 인플레이션을 자동적으로 해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은퇴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요. 물가에 연동될 만한 자산이 만약 없다면 이거의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치. 특히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은퇴한 사람일수록 현금은 물가 상승 측면에서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 사람, 자산을 모은 사람이 아니고 은퇴하면서 저 은퇴했고요. 한 3억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아까 말한 그 예금만 계속 모으면은 사실상 손해다라고 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렇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해지될 수 있지만 자산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으로 은퇴를 준비한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은 좀 특별한 게 평생을 돈 벌어서 집 한 채를 사서 그 집에 살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살고 있는 집은 자산으로서 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쏟아져 나올 때 아니 내 집에 살고 있는 노부부는 무슨 죄냐. 약간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게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제품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컴퓨터 살 때도 한 1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100만 원이면 컴퓨터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물론 그래픽 카드는 미쳐 날뛰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분명히 영향을 받았지만 그 가격을 잘 유지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오르는 애들도 있어요. 저 옛날에 너무 꼰대 같은 얘기지만 메로나 200원이었습니다. 언제? 동갑 아니죠? 동갑이야, 동갑. 제가 기억이 나요. 메로나를 200원에 사 먹었거든요. 요즘은 비싸졌죠? 요즘은 뭐 한 1,000원 하지 않나요? 5배 넘게 올랐죠? 5배, 6배?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해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막 그대로 그냥 갖다 박는 사실 뭐 이발 비용, 미용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오르죠? 근데 그쵸. 이 중에 인플레이션을 직격탄으로 받는 게 보건 의료 분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건강보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나 옛날에 감기 걸려서 병원 가도 5,000원이고 요즘도 5,000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보건의료 분야가 정말 그 물가 상승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가정을 해보면 은퇴 후에 40년 동안 생존을 해야 되는데 연간 물가 상승률을 한 2%에서 3% 정도로 산정을 해도 20년 뒤 그러니까 60세에 은퇴를 하고 80살이 됐을 쯤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의 현금 가치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노령층한테 취약한데 거기다가 노령층일수록 보건 소비가 늘죠. 그렇죠. 아프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왜 이렇게 김밥값이 올랐어요 이러고 있는데 노령층한테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약 좀 사려고 하면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줄여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산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참 슬픈 대목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짧잖아요. 그쵸. 지금의 노령층 분들은 이런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몸 갈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냥 차곡차곡 돈만 모았지 이 외에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을 IMF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꺼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계획이 없다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계획이 하나 있어요. 뭐죠?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보건 분야에 크다고 했잖아요. 네. 보건 분야의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건강하는 거죠. 건강을 챙기는 것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까지의 얘기, 그러니까 투자론적 관점으로 보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한번 아팠다가 입원 좀 하고 수술 좀 했는데 비급여 항목이 있다. 와, 그럼 정말 돈 버는 사람도 작살이 나거든요. 물론 아픈 게 죄는 아니지만 그쵸. 가족들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그 타격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수사회를 앞두고 은퇴 세대들이 장수사회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은퇴를 앞두고 상가 한 3개 있고 뭐 주택 한 5개 있고 주식에 한 5천만 주 있습니다. 뭐 이러면 조금 덜 건강해도 됩니다. 그렇죠. 상관없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투자론적 관점에서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두 번째 리스크가 장수 리스크예요. 자, 투자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남느냐, 돈이 남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배틀로얄이야 뭐야? 그러니까 햄릿같이 내가 죽고 돈이 남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뭐 자식들이 물려 쓰든 뭐 가족들이 나눠 갔든 뭐 난 죽었으니까. 근데 내가 남았는데 돈이 없어.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경제적이고 투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죄송합니다.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장수하는 것 그 자체가 투자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지옥처럼 죽는 날을 고지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80살에 예를 들어서 뭐 죽는데 그러면은 은퇴 후에 20년 정도만 좀 계획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세 시대? 야, 100세를 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약간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장수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게 평균 수명을 보고 은퇴 계획을 세워요. 뭐 평균 수명 얼마인지 보통 아세요? 지금은 80세 정도인가요? 80세?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은퇴하고 한 20년 정도니까 뭐 계산을 막 나름 막 해보고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렇게 자산을 운용해야겠구나를 계산을 하는데 사실 평균 수명은 잘못된 겁니다. 평균 수명은 현재 태어난 지금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평균적으로 언제 사망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나타낸 평균의 수명이에요. 네. 사망률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태어나던 앤서님이나 안느님이나 제가 태어나던 1990년대로 가봅시다. 네. 그때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희가 태어날 때쯤. 평균 수명을 딱 펼쳐봅니다. 남성 평균 수명 67세고요. 여성 평균 수명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고 7년 사네. 7년치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30년이 흘러서 60세가 됐습니다. 7년 살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60세는 아저씨인데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게 평균 수명은 절대로 은퇴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 수명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기대 수명은 요상하게도 계속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느냐, 돈이 남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평균 수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남성의 평균 수명이 82.8세, 여성이 87.5세. 생각보다 더 높네요, 훨씬. 근데 제가 평균 수명 잘못됐다 그랬죠? 네네. 최빈 값을 볼까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평균적으로 말고 실제로 최빈,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를 보면 남성이 85세고요. 여성이 90세입니다. 훨씬 높네요. 네. 물론 통계적이기 때문에 미리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빈값.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시간은 그때쯤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사실 하나 아시지 않았나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나 최빈값이 남성보다 높죠. 초고령 사회는 여성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네요.
네. 여성분들이 근데 대한민국이 좀 아쉬운 게 국가의 기간도 짧고 가부장 사회를 가지고 있던 약간 전통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데 여성들이 은퇴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지금 작년 세대에 있는 여성분들이 계속 커리어를 쌓으신 분들이 아니죠. 찾기가 어려운 편이다 보니까 그만큼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수명은 오래 그쵸. 지속되는 거죠. 자, 남성과 여성의 생존 확률은 무려 20%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꽤 나네요. 세계 어느 나라를 찢어봐도 100세 이상의 인구 85%가 여성입니다. 즉, 여성일수록 은퇴 및 노후에 대한 계획이 40년 이상 필요하다. 막막하다. 근데 이게 아까 뭐 30살부터 한 60살까지 일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실 이것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그쵸. 사실 정년 채우면서까지 일하기도 쉽지 않죠.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한 48살쯤 되면은 우리 은퇴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기는 할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해보면은 내가 뭐 40살 정도의 지금 회사에서 은퇴를 한다 생각하면은 거의 뭐 미들기가 15년인 거고. 그쵸. 올드기가 몇 살이야? 55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적 자본 재투자. 그렇죠. 오래오래 일하세요.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보통 남편이 나이가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상연하 커플이 보통은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분이 나이가 좀 적은. 아직도 좀 그렇죠. 지금도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남편 사후로 1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 와중에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야말로 이 은퇴 계획이 굉장히 필요하다.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일하시고 공부하셔야겠어요. 저는 남성이고 물론 내 사랑하는 와이프, 뭐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뭐 토끼 같은 자식들 나중에 걱정되겠지만 난 요절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80세 되면 간당간당하다는 얘기죠. 근데 내 와이프는 100살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남성도 은퇴 계획이 필요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여성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정말 새로운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자,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나의 기대 수명 리스크는 얼마일까? 나는 얼마나 오래 살까? 좋은 일인데 참 리스크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12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텐데 첫 번째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 그리고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 혼인 여부, 종교, 건강 행태,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그리고 비만. 이렇게 12가지 정도를 현대의학에서는 얘기를 한대요. 근데 몇 가지 밝혀진 재밌는 사실들이 좀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부모님이 두 분 다 만약 75세 이상 생존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축하드립니다.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부모님이 혹시나 오래 사셨으면 리스크가 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은퇴 후에도 활발한 지적 활동, 뭐 이렇게 골프도 친다거나 탁구를 친다거나 등산을 하신다거나 친구들과 유대를 계속 쌓고 고스톱을 치신다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새로운 삶을 맞이하신다거나 이렇게 지적 활동을 은퇴 후에도 활발히 하셨다면 장수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들기. 우리가 돈을 벌던 미들기에서 종사한 업무에 스트레스 정도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직장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피해서 이직도 많이 하시고 그런 직군을 좀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고소득이더라도 그런 분들 미들기에 종사한 업무에 스트레스 정도가 적을수록 장수 리스크가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인데 남성의 경우 기혼, 혼인을 했다면 기대 수명이 증가합니다. 근데 네. 여성의 경우 비혼이거나 네. 이혼하거나 네. 사별한 경우 기대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 직장의 스트레스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군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남녀를 갈라치려는 게 아니고요. 네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렇다는데 뭐. 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죠. 네. 장수 리스크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뭐 아직까진 결혼 생각이 없으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장수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큰일 났다. 공부해야겠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결혼을 해보시는 것도. 네.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하게 유전적인 요소가 사실 수명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장수 리스크를 체크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꾸 장수 리스크라 그러니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리스크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앞서 얘기한 내용들을 종합해본다면
리스크가 크면 그만큼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의 장수 리스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라는 건데요. 이게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자, 앤서님이 1억 원 정도를 삼성전자에 넣었어요. 근데 그게 초기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앤서님은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견딜 수 있냐면 소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 책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익률은 오르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내려오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부동산으로 대박나신 분들 중에 부동산이 초창기에 꺼진 거를 좀 버티신 분들이 있어요. 2010년대쯤에 부동산 가격이 좀 빠졌었거든요. 그때 막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막 이러면서 현수 막 붙고 막 그랬었는데 목동에 미분양이 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기억나요 조금. 네. 근데 그거를 온몸으로 버틴 사람이 이제 좀 그 투자의 맛을 보는 건데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치. 그 자산이 무너지더라도 그걸 버틸 수 있는 소득이 있기 때문인데 은퇴하고 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자산이 처음에 내려오면서 시작하면 나중에 그 파급력이 엄청나집니다. 실제로 똑같은 수익률,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보고 수익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산술적으로 본 거나 기하적으로 본 거나 수익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내려가면서 시작했느냐, 처음에 올라가면서 시작했냐에 따라 나중에 남아있는 돈의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은퇴했을 그 시점에 수익률을 플러스로 올리면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투자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오르면서 시작했든 내려오면서 시작했든 기회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득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하지만 은퇴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투자의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자산을 테이킹 하더라도 저위험 저수익 혹은 중위험 중수익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있었죠. 퇴직금을 이렇게 정년 채워서 받으면 꽤 커요. 물론 요즘은 평생 직장 이런 게 없긴 하지만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한 30년 일하고 퇴직금 받으면 30년치를 받는 거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망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익률 리스크를 마이너스 50%로 시작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내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벌여서 마이너스 50%가 났으면 그게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다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은퇴 이후에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퇴 시점에 수익률이 플러스로 시작하느냐 마이너스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고 약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은퇴를 대비해서 내가 은퇴 자산을 모았어요. 그게 언제쯤 바닥이 날까? 그런 계산을 또 해봐야겠죠? 네. 사실 이걸 정말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알아야 되고요. 물가 반영해야 되고요. 가계의 실질 지출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자연 로그 함수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이거 좀 복잡하고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질 수익률이 한 3%다. 그러니까 연간 인플레이션 걷어내고 한 3%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연간 사용하는 실질 지출의 25배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1200만 원인가요? 네. 연간 실질 지출이 1200만 원 곱하기 25배 정도가 은퇴 시점에 있어야 된다. 약간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실질 수익률이 1.5%다. 대부분 이럴 거예요. 뭐 투자를 정말 잘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실질 수익률이 1.5%라면 30배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 지출이 한 3천만 원인 분들은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뭐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한 단순치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고 뭐 낮아질 수도 있어서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은퇴 앞두고 내가 1년간 쓰는 실질 지출의 한 30배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좀 책을 읽어봤는데 이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은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냐고. 아,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네. 특히나 이제 자식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투자하는 돈도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사교육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만큼 교육에 투자 많이 하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아놓기 힘들죠. 그렇죠. 사실 30배가 뭐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정말로 롱텀의 계획을 가지고 맞아 내가 은퇴할 때 30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20년 모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치. 그것도 얘기했죠. 현금으로 모으면 또 안 된다며. 그러니까 이게 또 자산으로 모아서 내가 은퇴할 때쯤에 내가 1년간 쓰는 돈의 30배를 모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투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분이 아니라면. 보통은 이거를 자식한테 투자해서 자식이 언젠간 나를 부양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기는 하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알아볼 토픽이 은퇴 이후에 만들 수 있는 소득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냥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운 걸로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왜 소득을 만들기 어렵죠? 일을 안 하니까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인적 자본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다. 네네. 은퇴 시기가 되면 인적 자본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포트폴리오는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은퇴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산군 중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게 자식이다. 아, 근데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뭐 투자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자식을 어떻게 자산군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하지만 자산군이라고 보면 거의 밑 빠진 독에 엄마 미안해. 물 붓는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인생 전반에 걸쳐서 미들기를 포함해서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자산 축적을 목표로 하죠.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축적한 자산을 기반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은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있는 자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은퇴를 앞두고 자신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자산군은 연금입니다. 연금. 특히나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무위험 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예요. 왜 무위험 소득이냐면 심지어 물가도 반영해 줍니다. 국민연금 지금 납입하면 얼마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20년 뒤에 다시 조회하면 물가 반영해서 다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연금은 저위험 소득이 아니고요. 무위험 소득이라고 보통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위험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민간의 연금이죠. 종신연금, 주택연금 등의 민간연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를 해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위험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30살에 민간 종신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30만 원씩 납입을 해서 65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겠죠. 이자율을 3%로 가정해도 월 수령액이 60만 원이에요. 네네. 물론 지금 30만 원을 넣었지만 나중엔 60만 원을 받으니까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60만 원은 모르겠습니다. 뭐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사실상 그냥 30만 원 넣고 30만 원 받는 꼴이나 다름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보다 못 받을 수도 있죠. 네. 네. 과연 35년 뒤에 60만 원의 실질 구매력이 얼마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그 중에 리스크를 해지해 줄 수 있는 연금이 있다고 한다면 변액연금이에요. 요거는 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위험 소득, 저위험 소득 얘기했으니까 은퇴하고서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소득 이런 거는 뭐 주식, 네. 뭐 펀드, 리츠 뭐 이런 게 있겠죠. 배당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산군들도 동일하게 은퇴 이후에도 굴릴 수 있는 위험 자산군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리스크가 더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순간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년 사용해야 하는 나의 필요한 실질 지출들 그리고 자신의 연금 수령액을 반드시 알아야 은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필요한지를 역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100세까지 돈과 내가 같이 남을 수 있다. 그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퇴 이후 돈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은퇴 이후에 만들 수 있는 소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확정연금. 민간연금일 수도 있고 공적연금일 수도 있고 어쨌든 확정적으로 나오는 연금.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변액연금. 그리고 세 번째가 투자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연금은 보험 에피소드로 하나 빼도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민간연금은 좀 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평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을 앞에서 얘기한 인적 자본의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드는 뭐 상해보험 이런 거, 뭐 운전자 보험 이런 거는 좀 평이 좋은데 약간 연금보험에 대한 평이 좀 안 좋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연금과 은퇴 소득에 대한 역사가 짧기 때문이 좀 지배적인 주장이고요. 근데 이게 투자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인출기,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있는 돈 뺏어 먹고 사는 그 인출기에는 연금 소득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이죠. 민간 연금보험은 종신소득을 제공받음으로써 은퇴 이후 3대 리스크 중 하나인 장수 리스크를 해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종신연금이 있죠. 평생 받는 거. 네네. 물론 그거는 좀 납입한 거에 비해서 좀 받는 게 좀 적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 나와요. 그게 10만 원이어도
죽기 전까지 계속 나옵니다. 어디 땅 파봐 10만 원 나오나.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 주는 사람 뭐 그거 찾기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연금은 크게 이제 정액연금과 변액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정액연금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연금이고 네. 변액연금은 내가 납입한 적립금으로 투자를 돌려요. 그러니까 운용을 하는 거예요. 자금 운용을 해서 운용 성과에 따라서 적립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납입하는 방식도 뭐 즉시연금 납입, 납입형 연금 이런 게 있는데 즉시연금은 내가 목돈을 밀어 넣어서 연금을 받는 거고요. 그 납입형 연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몇 년간 납입 기간이 있고 몇 세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간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납입형 연금입니다. 연금 저축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이거를? 다른가요? 연금 저축은 또 이제 하나의 상품 중 하나고요. 네네. 지금 얘기하는 건 미래의 소득을 발생시켜주는 연금 상품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보험은 보통 이제 연금저축보험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사실 넣어놓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변액연금에 속할 수는 있지만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은 사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만 지금은 좀 제너럴한 연금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변액연금이든 정액연금이든 연금 두고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앤서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었고 내 연금에 들어 부은 돈이 얼만데 내가 죽으면 끝 아니냐. 그 보험사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기간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가입을 하면 설정한 기간 내에 혹시나 사망하게 되면 잔존 금액이 상속인에게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좀 지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 사망하면 잔존 금액이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럼 뭐 자식들이 조금 그걸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연금의 지급률이 예금에 넣어놓는 것보다 사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즉시연금 납입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은퇴했을 때 은퇴 자산이 한 5억이 생겼어요. 5억을 예금에 넣어놓고 빼서 쓰는 것보다 5억을 즉시 납입을 해서 그거를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사실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뻔하죠. 하나는 우선 내가 낸 그 목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를 받는 거기도 하지만 목돈을 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예금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자 수익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연금으로 받는 돈이 예금에 넣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이유는 이 세 번째 때문인데 다른 사람이 낸 돈의 일부를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낸 돈을 투자한 돈을 다시 받는 건가요? 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존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앤서님 저 포함해서 연금에 들었어요. 네? 고객이 2명밖에 없습니다. 뭐 앤서님 포함하고 뭐 안내님 포함해서 3명이라고 해볼까요? 그게 다 돈을 한 1억씩 넣었어요. 그리고 65세부터 일정 비율로 나눠서 가져요. 근데 갑자기 내가 죽었어. 그럼 그 나머지 돈을 보험사가 꿀꺽할까요? 아, 그게 아닌 거군요. 그게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놓은 연금을 톤틴연금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연금 수령액이 점점 늘고 있으면 내 동년배들이 점점 사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프다. 네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의 적립금을 회사가 낼름 먹는 게 아니라 생존자들한테 더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망자의 뭐 유가족이나 사망자는 이 자금에 대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부모님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 10억을 넣어놓으셨는데 한 3억밖에 못 받고 돌아가셨다. 7억을 달라. 이렇게 권리 주장을 못해요. 그 7억은 물론 회사에 들어가는 돈도 있겠지만 잘 나눠져서 살아계신 분들한테 생존 크레딧, 톤틴연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즉시 납입은 약간 피하고 싶어지는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만약 큰 돈이 있다면 즉시 납입해서 연금을 받는 게 사실은 현금 흐름상 더 크다. 약간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똑같은 걱정이 들죠. 뭐 많이 받는 거 좋다 이거야. 종신까지 받는 거 좋다 이거야. 큰 돈 들어갈 일이 없을까? 그러니까. 비슷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무한굴레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정돼 있으면은 고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뭔가 액션하기가 힘들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은 그 연금의 가치는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채권과 비슷하게 금리가 낮을수록 연금의 가치가 올라가요. 사실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종신연금은 금리가 낮으면 정말 최고의 상품입니다. 종신연금 죽을 때까지 나오거든요. 네. 만기가 없는 채권 상품 같은 거예요. 계속 본드 그 쿠폰을 계속 주는데 만기가 없어. 약간 그런 상품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변액연금은 좀 한국에서 좀 생소합니다. 네. 좀 평도 안 좋고요. 미국은 1993년쯤에 정액연금보다 변액연금의 판매량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됐어요. 꽤 됐네요. 1993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옛날에는 변액연금 그거 내가 연금 납입했다가 투자 한번 죽쓰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좀 회피하다가 네네.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알면서 정액연금의 판매 수익을 1993년에 역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액연금 가입액과 변액연금 가입액이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변액연금이 훨씬 많아요. 네. 근데 물론 그 이유는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이 한 10수년간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이겠죠. 대한민국도 똑같냐라고 하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변액연금은 미국만큼 그렇게 막 성장하진 않았지만 우선 변액연금 역사가 20년 정도 안 됐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좀 사업 비용이 높다. 그러니까 보험금보다 보험회사가 뜯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이런 좀 논란이 있었고 투자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고객에게 돌아오는 수익률이 좀 낮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많이 좀 미국만큼 발전하진 못했지만 최근에는 또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물론 약간 마케팅을 당한 것 같긴 한데 변액연금에 가입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좀 많이 내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근데 보통 이제 변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피해야 된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정서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뭔가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변액, 연금, 유니버설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우선 피한다.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특히 이제 보험 상품일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배웠고 유니버설은 어떤 뜻이냐면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유니버설은 돈을 빼는 게 가능해요. 입출금이 가능한 게 유니버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투자론 관점에서만 보면 변액연금이 연금 상품으로 내 종신의 소득을 만들어주면서 변액이니까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해지가 되고 그럼 장수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같이 해지하는데 중간에 큰 돈이 필요할 때는 변액연금 유니버설이니까 뺄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능인데? 하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는 그 사업비도 있고 내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연금의 단점을 그래서 좀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종합해보면 야 연금이 최고네. 뭐 TDF 뭐야 TDF 뭐 필요해. 주식 뭐가 필요해. 연금이 최고네 연금.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금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이 있는데 자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보험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뉴스브리핑 들으신 분들이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네. 바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보험사가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심심치 않게 망하거든요. 네. 네, 신용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보험의 정보는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보험학개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보험료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야 내야 된다고? 내가 종신토록 소득을 발생시키려면 내가 미들기에 이만큼이나 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비가역적인 상품이라는 게 큰 문제인데요. 내가 5억 원이든 뭐 1억 원이든 연금보험에 밀어 넣는 순간 상환 불가능하고요. 현금화 불가능하고요. 거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해지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해지하면 거의 반은 날린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역적인 특성 때문에 선뜻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갔다가 피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빼려다가 그렇게 되신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은 단점이 꽤 있죠. 그래서 연금을 넣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은퇴할 때 10억이 있었는데 그 주식에 다 밀어넣으면 필요할 때 매각해서 좀 매도해서 좀 쓰고 뭐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은 뭐 한 100주 매도해서 아예 결혼시키고 그렇게 쓰면 되는데 내가 그 돈을 다 연금에 박아버리면 뭐 월 한 60, 70 나오는데 이게 해지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돈이 묶여버린다. 그쵸. 내 돈이 아닌 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말씀을 대부분의 분들이 좀 공감을 하죠. 사실 변액연금을 들어서 내 노후가 든든해졌다. 이런 얘기보다는 변액연금 가입했다가 노후가 개박살이 났다. 이런 얘기가 좀 더 가슴에 깊이 와닿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밖에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약간 요괴 미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뇌의 다른 부분에 남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잘 받으시는 분들은 굳이 얘기를 잘 안 하시긴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연금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노후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공적연금입니다. 네. 최고의 연금이에요. 물가를 반영해주는 연금. 세상에 이런 연금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고요. 저희가 뉴스브리핑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루긴 했지만 국민연금이 언제쯤 고갈된다 이런 얘기 갑자기 최근에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대선 기간이라 그런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들 막 쏟아지고 90년대생들은 뭐 못 받는다. 내가 한 얘기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브리핑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언론보다 한 발짝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나올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안 준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가를 반영해서 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받는 연금이 퇴직연금. 이게 IRP 등을 이용해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비이성적인 행동, 퍼즐 중에 하나예요. 어니티 퍼즐이라는 건데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세금으로나 사실 절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금으로나 받는 금액으로나 봐도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훨씬 이득인데 99%가 일시금으로 받아요. 맞아요. 아니, 알면서도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은퇴연구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아니 아무리 연금으로 받는 게 이득입니다라고 100번을 얘기해도 다들 아 그래요? 일시금으로 수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한번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아봤거든요. 기가 막히게 뺐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돈이 보이잖아요. 어휴, 사람이 이성이 없어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연금소득이 앞에서 얘기했던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 맞아요. 그게 좀 더 이제 유리한 상품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라는 건 영모기지론이죠.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종신토록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변액연금이 있고 정액연금이 있죠. 사실 정액연금은 뭐 20년 납입하고 65세부터 얼마 받습니다. 이 연금은 사실 가장 뒤쪽에 있어요. 그 어떤 리스크도 해지해주지 못하거든요. 물론 그게 종신토록 나온다면 장수 리스크 하나 정도는 해지해줄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너무너무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마지막에 위치한 연금이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과 같은 세액공제가 있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상품들, 그리고 주택연금, 즉시연금, 변액연금, 그리고 정액연금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연금이 많아요. 그러네요. 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연금저축 들어야지 하는데 네. 자꾸 안 들게 돼요. 이거 세액공제도 꽤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에 넣고 300만 원을 IRP에 넣으면 700만 원에 대해서 뭐 세액공제를 16%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연말정산 생각하면은 넣는 게 맞고 노후 생각해도 넣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400만 원도 그렇고 뭐 최대 납입 금액인 700만 원도 그렇고 작은 돈이 아니죠. 그쵸. 월급쟁이들한테 세액공제를 위해서 700만 원을 묶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배운 지는 몇 년 됐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개설한 첫 해에 400만 원을 바로 입금을 했어요. 다음 연도부터 안 합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결혼하니까. 그쵸. 더더욱 뭐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실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갑자기 내가 막 계약금을 내야 되거나 전세금을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버는 돈이 한정돼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필요한 건데 오히려 좀 자금이 많아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자금이 너무 한정돼 있으면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좀 도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생애자산관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선 요람에서 대학생이나 사회인이 되기 전까지는 신나게 인적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정말 더는 투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네. 자, 그렇게 투자해서 만들어진 내 인적자본이 앞으로 평생간 갈려나가면서 금융자산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본이 클수록 그리고 인적자본에 재투자를 함으로써 인적자본이 줄어가는 속도를 줄일수록 내 인적자본은 더 오래 버텨줄 겁니다. 은퇴 시점이 오면 인적자본은 거의 바닥이 나고요. 그때부터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수 리스크,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알아봤고 그런 걸 해지하기 위한 연금 상품들 혹은 그 앞서 설명드렸던 장기적 정말 롱텀에서의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들으신 분 중에 한 90%는 내일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래 다 좋은 얘기다. 진짜 정말 좋은 얘기다. 누가 이런 거 알려주지 않으니까 참 좋은 얘기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좀 노후나 은퇴에 대한 얘기를 하는 투자 채널들이나 책에 대해서 좀 더 봤는데 보다 보니까 근데 내가 이걸 할 돈이 있나 지금? 그러니까 나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까지 내가 이성적으로 모든 걸 다 분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분배하고 나서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큰일 생기면 어떡해. 그치. 이런 생각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늦춰지는 거죠. 이런 안정적인 투자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딱 짜서 어떻게 투자를 했어. 주식이 대박 났어. 기분이 좋은데 리밸런싱 하래. 그래? 주식에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기들이 있지만 오늘 얘기한 거는 사실 수학적이고 연구적이고 약간 뭔가 투자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개개인의 인생은 모두 다릅니다. 네,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이런 경제계, 금융계 혹은 투자 쪽에 계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런 인사이트와 이런 계획과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정리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0단계에 있는 초중고생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청취하고 있다는 분 한 분 계셨고요. 네네. 중학생 한 분 계셨고요. 야자 시간에 듣고 있다는 고등학생 분도 계셨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인적 자본 투자를 더욱 박차를 가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이거 10살에 들었으면은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부럽다. 자, 그리고 미들 단계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분들, 인적 자본의 재투자. 여러분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면서 귤을 까드시지 마시고요. 인적 자본에 재투자하면서 나의 자산 현황은 어떠한지, 혹시나 인플레이션 해지가 불가능한 자산군을 쌓아놓고 있지 않은지, 요즘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하는데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걸 좀 고민해보시면서 내가 만약 소득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시면서 자산군은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둘 거고 어떻게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좋을까를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올드 단계, 은퇴를 앞둔 분들이 혹시나 듣고 계시다면 아직 은퇴를 안 하셨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 혹시나 어떻게 되는지 산출을 해보고 내가 은퇴 이후에도 1년간 어느 정도의 지출을 발생시켜야 하는지,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수익률이 얼마 정도인지를 역산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보건 소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것. 인생 참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건강은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아무리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건강은 최우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지금 녹음으로 치면 지금 2시간 20분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이정표를 세워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기원을 하면서 제가 3부작으로 예고드렸던 투자의 기본, 그리고 은퇴 노후 파산 에피소드 1편, 2편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느님 이 자리에 있었으면은 꼭 이 말 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이 에피소드 돈 받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공짜로 들으시면 안 된다. 돈 받고 해야 되는 얘기다 이거.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항상 제가 밑밥을 깔고 쿠션 멘트를 하듯이 이걸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확 개안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키워드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쪽에 관심이 생겼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것보다 은퇴 이후에 무슨 리스크들이 산재하고 있고 내가 소득이 없을 때도 만들 수 있는 소득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알면 더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비슷한 주제로 또 찾아뵐 일이 있으면 뉴스 브리핑에서나 아니면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앤서님도 한 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둘이서 2시간 넘게 클래식 때도 약간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예. 1시간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이렇게 앤서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